요즘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서부터 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진짜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상을 지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죠. 뭐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계속 회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업무 계속 진행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은 완전 하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기획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생성형 AI를 열어서 검색을 하고 그걸로 기획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엄청 바쁘게 보냈는데 내가 도대체 오늘 뭘 한 거지? 이렇게 약간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뇌가 점점 굳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사소한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버퍼링 띵킹입니다. 이 버퍼링 띵킹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습관부터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 뇌가 점점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뇌는 성인기까지 쭉 발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발달을 멈춘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평생 계속 변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변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뇌는 뭐에 의해서 바뀔까요?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이 우리의 뇌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로 아주 연결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연결고리라는 게 결국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전기회로를 봤을 때 이게 실시간으로 배선이 바뀌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는요,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가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후두엽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지만 시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다른 기능으로 빠르게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간질 발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의 반구 중에 하나를 제거하게 됐는데요. 근데 재활훈련을 거쳐서 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뇌가 우리가 하는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를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다양한 분야를 계속 연결하면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도 공부했고요. 해부학, 공학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하고 그걸 연결한 사람이었죠. 그 덕분에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나 전차 같은 개념도 선구적으로 고안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우리 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뇌는 다르게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를 계속 잘 써야 됩니다.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뇌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민은커녕 아예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검색창을 열고 생성형 AI한테 물어보고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제품이랑 콘텐츠를 별 생각 없이 그냥 소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요,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지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뇌도 정보를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그 정보를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여유조차 안 주는 거예요. 컴퓨터나 네트워크 잘 보시면 종종 버퍼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정보가 입력됐을 때 그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생각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뇌에 입력된 정보를 충분히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필요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는 능력은 더 이상 인간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효율 혹은 속도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진짜 생각할 여유 그리고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생각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버퍼링 순간을 즐겼습니다. 찰스 다윈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생각의 틈을 채워 나갔고요.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가지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퍼링 띵킹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누군가는 잘못 봤다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두가 다른 시선으로 다른 측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본 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게다가 본인이 직접 봤으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내가 봤어. 내가 해봤다니까. 이런 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것들은 아예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고품질의 생각을 해서 뇌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우리 뇌에 입력되는 정보, 즉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집하는 데이터가 별로 품질이 좋지 않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결과물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저 자기만의 시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꾸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특정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의 첫 번째는 그냥 그저 입력되는 감각 정보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봐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별 생각 없이 할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걸 실제 행동에 옮기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왔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고 나면 우리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은 정말 효율적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면 우리 뇌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거기서 에너지를 아껴서 필요한 것에 투입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늘 하던 대로만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늘 하던 대로만 하고, 무언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합니다. 야, 넌 왜 변화가 없냐? 가져오는 거 보면 매번 거의 똑같아. 발전이 없어. 이런 핀잔을 들은 적이 있다면 아마도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요, 오히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새로운 것도 듣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런 행동만으로도 우리 뇌에 신선한 자극이 입력될 수 있고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생각과 연결되고 경험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정보만 입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넣기만 하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분류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 한 권 찾으려고 해도 아주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도서관 전체를 다 뒤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뇌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정리는 언제 할까요?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도서관에서 하는 그냥 분류하는 수준의 작업이 아니라요. 정말 뇌가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기억해야 될 거야.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 거야. 이런 태그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있으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게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뇌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뇌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극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작업만 하고 계시다면 우리 뇌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돼요. 즉,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국 초점은 명확해요. 뇌를 제대로 써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지어본 거고요. 스코어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S는 센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충분히 이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은요, 우리 뇌에 편향되지 않은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너 관찰 잘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근데 관찰은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요, 아주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평가와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안 좋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제인 구달과 리차드 랭엄이라는 학자는요, 동물들의 행동을 제대로 관찰하려고 직접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국공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침팬지들과 함께 오래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했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방식대로 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먹는 걸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짜 긴 호흡으로 관찰을 했다는 거죠. 과연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관찰을 잘하는데 라고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이 개발한 에어컨이 아주 괜찮은 사례예요. 그쪽 동네에서는 이제 댕기열 모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이 댕기열 모기를 퇴치하는 에어컨, 그걸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어컨의 이름은 터미네이터였는데요. 그 터미네이터를 보면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기를 죽이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죠. 그러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창문 다 열고 에어컨 트시는 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사소한 관찰이 댕기열 모기 퇴치 에어컨 개발로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에어컨을 켠 채로 거기다 살충제를 뿌리면 그건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모기를 쫓아낼 수 있는 주파수를 송출하는 그런 에어컨을 개발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관찰이지만 그게 이렇게 엄청난 제품의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스코어의 두 번째 C는 constraint입니다. 이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 제약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자는 거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라. 멋지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거 좋게 표현하면 몽상입니다. 우리 뇌는요, 실시간으로 특정 계획의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범위를 좁혀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상자를 없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상자 밖으로 나가서 뭐든 해봐. 이렇게 하면은요, 대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어진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여러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생각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용도와는 다른 방식, 그리고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뇌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상황 아닐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위스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 대만 위스키가 전 세계 위스키 품평 대회에서 1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카발란이죠. 제가 이 카발란이라는 위스키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보통 이제 위스키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숙성을 하게 되면 조금씩 증발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요. 스코틀랜드 같은 지방에서는 1년에 한 2% 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 17년 숙성 이렇게 해도 꽤 괜찮은 그 원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아열대 기후에서는 무려 매년 15%가 천사의 몫으로 증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후에서 도대체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었을까요?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약 조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위스키를 마실 때 보통 숙성 기간을 따지는 이유는 숙성 기간이 긴 위스키가 맛과 풍미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숙성 기간보다 맛이랑 풍미에 집중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발란 위스키는 STR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어요. 자, STR의 S는 쉐이빙인데요. 오크통을 아주 얇게 깎으면은요, 그 오크통에서 균형 잡힌 과일 향이랑 부드러운 질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T, 토스팅은 뭐냐면 오크통을 아주 약하게 구워요. 그러면 위스키의 풍미가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되고요. R, 리체어링, 이거는요, 오크통 배럴의 내부를 강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탄소층이 형성돼서 불순물을 걸러주게 되고 숙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서 전 세계 1등을 하는 위스키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제약은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뇌의 기능을, 우리의 뇌의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스코어의 세 번째, O는 reorganize, 즉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선을 적용해 보면 당연히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뇌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절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모두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영국만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와 연방을 구성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영국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를 겪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핵심은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프레임의 차이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열강이 식민지를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영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국의 잉여 생산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소비할 만한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영국민들이 직접 거기 가서 지배를 했던 게 아니라 토착 세력이 지배하도록 그냥 용인해주고 물건 팔고 세금을 걷었던 거죠. 바로 그 차이가, 그 시선과 프레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 혹은 프레임의 차이는요, 정말 견고해 보이던 커피 시장도 흔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최강자 하면 당연히 스타벅스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페셜티 커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블루보틀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최강자, 그 다음에 스페셜티의 강자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커피 시장에 놀랍게도 동네 커피점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네 커피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더치브로스입니다. 이 더치브로스라는 커피는요, 소위 MZ세대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커피점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요, 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생각하면 차를 몰고 가서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다 하고 마지막에 커피를 받아서 나가는, 대면 접촉은 거의 없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더치브로스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서 있으면 직원이 직접 갑니다. 직원이 직접 차에 가서 주문을 받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하게 되고 직원
직원과 고객 간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또 다른 바이럴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소위 잘파 세대를 겨냥해서 나만의 음료를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료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커스터마이징한 음료를 소셜미디어에 자연스럽게 공유하죠. 그걸 보고 또 새로운 고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더치브로스는요, 그냥 커피점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우리 동네 커피점이라는 확실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코어의 네 번째 R은 Relate입니다. 사실 너무 잘 알려진 방법이죠.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생각을 연결하는 겁니다. 즉 뇌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물학 분야의 대가인 에드워드 윌슨이 한 말이 사실 너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없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게 우리의 뇌의 기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미 역사적으로도 여러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증명이 되어 왔죠. 그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고 막막하고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돼요. 경험이든 시간이든 가치든 혹은 그 무엇이든 그냥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게 그 순간부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우와,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나의 뇌가 놀랍게 기능이 향상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스코어의 다섯 번째 E는 execute, 즉 직접 꺼내보자는 겁니다. 이 스코어 프레임워크의 마지막이 E인 이유는요, 꺼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꺼내야 정말 득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출력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주변의 상황이나 맥락도 살펴야 되고요. 그걸 하는 사람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점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위치에서 그걸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정보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꺼내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그 과정에서 놓친 것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은요, 우리 뇌의 또 다른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의 값어치를 높여줘서 정말 득점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 누구나 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연습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버퍼링 할 시간이 필요하고 득점을 올리는 생각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경험 많으실 거예요.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버퍼링 띵킹에 나온 스코어 프레임워크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대한 생각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죠. 그리고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뚜벅뚜벅 해왔기에, 그렇게 걸어갔기에 우리에게 보이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